65세, 나는 가족일까, 쓸모일까?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시간 많으시니까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65세의 한 여성. 그녀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나서서 반찬을 해주고 손주를 돌보고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활비를 며느리가 관리하면서 자신이 쓸 돈을 요청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이 나이에 평생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 마치 빌부터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현실. 오늘은 한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노인들의 고통과 존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을 누구 엄마로 살아온 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순희 씨는 가명입니다. 올해 65의 이 여성은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 불린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1960년생인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죠. 결혼 후 곧바로 처자이가 태어났고 그녀의 인생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이불을 펴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제 삶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니까 아내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자신만의 시간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려면 학원비가 필요했고, 남편의 회식비가 모자라면 생활비를 쪼개야 했고, 명절 때면 시댁 식구들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꿈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오빠들만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라던 아버지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볼까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반대했고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의 서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 것이었죠. 붓을 들고 먹을 갈며 글씨를 쓰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더 필요했고 남편은 한가하게 붓이나 들고 있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서예 수업을 그만뒀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으니까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은퇴를 앞두고 더 예민해졌고 시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 간호와 집안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죠. 박순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평생을 바쳐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던 살. 우리 사회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순희 씨는 자신의 청춘을, 중년을
모든 시간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65,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시집살이하며 겪었던 고통을 며느리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 발표를 했을 때 박순희 씨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녀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들,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박순희 씨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해. 나는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지내자. 며느리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 모습에 박순희 씨도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신혼 초 며느리가 서툴게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내가 할게. 너는 쉬어라. 며 먼저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면 다녀와. 얼마든지라고 흔쾌히 보내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헌신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박순희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내가 봐줄게. 아이를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낫잖아. 며느리는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박순희 씨는 매일 아침 며느리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물론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손주가 보채면 며느리 대신 제가 안아주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아들이 고맙다고 하니까 견딜만 했어요. 반찬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 두었다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면 며느리 집목까지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 손주를 며칠씩 맡았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다녀와 젊을 때 놀아야지라며 흔쾌히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지만 손주를 데리러 4층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더 바빴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너는 쉬어. 내가 다 할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홀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이면 온몸이 아팠지만 아들이 엄마 덕분에 편하게 명절 보냈어라고 말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가 싫은 내색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부담을 준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항상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도움을 주려고 했죠. 주변 친구들이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는 우리 며느리는 달라.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야라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때면 선물도 챙겨주었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도 달아주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박순희 씨는 여전히 손주 하원 후 돌봄을 맡았습니다. 며느리의 직장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만 도와주려던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고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죠.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줘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네라고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맛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냉장고에 그대로 둔 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이번 주말에 손주 봐줄까? 라고 물으면 며느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당연하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래도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습니다. 손주가 굶을 수는 없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이런 대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3일 동안 손주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마침 그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잡힌 소중한 약속이었죠. 미안한데 그 주말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라고 답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럴 때 좀 도와주셔야죠. 그 말이 박순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마치 집에 있는 것이 놀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간 많으시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순희 씨는 결국 동창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눈치를 보는 게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잦아졌고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손주 유치원 보내주시고 학원 데려다 주시고 저녁까지 먹여주세요. 어머니, 이번 주 반찬 좀 부탁드려요. 제가 바빠서요. 어머니, 주말에 손주 옷 좀 사러 같이 가주세요. 제 카드 드릴게요. 처음의 부탁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박순희 씨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던 박순희 씨를 아들이 모신 것이었죠. 엄마, 우리 같이 살자.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 박순희 씨는 고마웠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긴 했으니까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전세금에 보태주었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계부를 쓴다며 생활비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게요. 효율적으로 쓰려고요. 박순희 씨는 며느리가 똑부러지니 잘하겠거니 했습니다. 자신이 쓸 돈이 필요할 때면 며느리에게 말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어머니, 뭐 하시려고요? 꼭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돈을 보탰는데도 쓸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으러 가려 해도 옷 한 벌 사려 해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비를 달라고 했을 때는 더 서러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병원이요? 또 가시게요? 저번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마치 자신이 병원에 가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 박순희 씨는 아니야, 괜찮아라며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요즘은 다들 간편식 사용해요라며
박순희 씨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명절 당일에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라며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박순희 씨는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내 돈까지 보탰는데 말이야. 친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아들 생각해서라도. 그랬습니다. 박순희 씨는 아들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면 결국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유치원에서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박순희 씨가 지갑을 열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쓰지 마세요. 제가 낼게요. 나중에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저한테 다시 돈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에 박순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손주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그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내색도 한 적 없었는데 단지 생활비를 며느리가 관리하니 지출 내역을 알려주려고 계산한 것뿐이었는데 그날 밤 박순희 씨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박순희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쓸모 있는 사람일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손주를 돌볼 수 있고 집안일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아프거나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면 그때도 이 집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잖아요. 시간 많으시니까요. 요즘 어르신들은 다들 손주 봐주시던데요. 그 말들 속에는 박순희 씨 개인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65세의 한 인간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쓸모있는 노인으로만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 부부와 손주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며느리는 제 것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박순희 씨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전에는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하시니까 편해요라고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후 3시 손주를 데리러 유치원에 갑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며느리를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 자식들 힘들잖아. 모두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저녁 6시 손주의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놀아줍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며느리는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피곤하다며. 박순희 씨도 피곤합니다. 65세의 몸으로 하루 종일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에야 박순희 씨는 자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금방 졸음이 옵니다. 이것이 박순희 씨의 하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게 내가 원했던 노년일까? 박순희 씨는 가끔 친구들의 SNS를 봅니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도 손주를 돌보지만 가끔씩 자신이 원할 때만입니다. 박순희 씨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가보지 못한 제주도, 부산, 경주.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여행 좀 다녀올까 해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합니다. 어머니,
그때 손주는 누가 봐요? 박순희 씨는 결국 여행을 포기합니다. 손주를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며느리가 힘들어할 테니까요. 더 서러운 것은 경제적인 무력감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평생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전업주부였으니까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살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남편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 돈을 아들 집 전세금에 보탰고 이제 남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며느리가 생활비를 관리하면서 박순희 씨는 자신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만 원이 필요해도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고 그 돈이 무엇에 쓰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박순희 씨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신의 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돈,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돈. 어느 날 박순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오늘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올게라고 말하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은 있으세요? 응, 있어. 얼마나 쓰실 건데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박순희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밥 먹는데 몇만 원 쓰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결국 그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박순희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 며느리가 바쁠 때, 집안일이 밀릴 때는 박순희 씨를 찾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건강하고 며느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박순희 씨를 멀리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놀러 갈 거예요. 어머니, 지우 제가 데리러 갈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들이 배려처럼 들리지만 박순희 씨에게는 배제로 느껴졌습니다. 너는 필요 없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박순희 씨는 자신의 처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인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당연하다는 식입니다. 자신의 돈을 보탰지만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의견을 내면 요즘은 안 그래요라며 무시당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도 꼰대 같다는 반응만 돌아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또요? 라는 반응입니다. 병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항상 손주와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가족인가? 박순희 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쓸모로 존재한다고. 건강하고 손주를 돌볼 수 있고 집안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만 환영받는 존재. 그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순희 씨는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아마도 요양원으로 보내지거나 더 심하게는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다 허리를 다쳐도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라며 참는 할머니,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가 며느리에게 핀잔을 들은 할아버지, 요양원에 가고 싶지만 아들이 우리가 모실게요라며 집에만 가둬둔 노인, 모두가 쓸모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박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쓸모로 존재를 증명해야 하다니. 오늘도 박순희 씨는 말없이 웃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손주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라며 웃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했다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면 괜찮아, 필요 없어라며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요. 말을 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아들이 힘들어하고 결국 자신만 더 외로워질 테니까요. 박순희 씨는 속으로 삭힙니다. 서러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이해하는 척 합니다. 밤에 혼자 방에 있을 때만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박순희 씨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댁의 뜻에 따라,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의 뜻에 따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 편안한 게 중요하지. 박순희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묻습니다. 나는 왜 항상 참아야 하지? 나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어느 날 박순희 씨는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좋아? 손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 좋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놀아주니까. 박순희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손주도 자신을 해주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맛있는 것을 해주지 못하고 놀아주지 못하면 그래도 좋아할까? 박순희 씨는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육아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박순희 씨는 며느리의 스마트폰 화면을 우연히 봤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이었는데 제목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해요였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글이 자신에 대한 것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간섭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다르게 느꼈나 봅니다. 도움을 주려던 것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 것일까요? 박순희 씨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손주 옷을 사주고 싶어도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참았습니다. 음식을 해주고 싶어도 간섭이라고 생각할까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자신을 지우며 사는 삶. 그것이 박순희 씨의 현실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참아? 내 인생도 소중한데. 박순희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뭐 어때? 나이 들면 다 이래. 자식들 편하게 해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겠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자신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내 돈은 내가 자유롭게 쓰고 싶고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 손주 돌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나도 쉬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며느리는 서운해할 것이고 아들은 난처해할 것이고 집안 분위기는 어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늙은이가 뭘 바라냐? 밥이나 먹고 잘 곳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사회가, 가족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는 단지 밥과 잠자리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욕구입니다. 65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조금쯤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박순희 씨는 말 대신 웃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지만 그게 모두를 편하게 합니다. 며느리는 편하게 출근하고 아들은 편하게 일하고 손주는 편하게 자랍니다. 모두가 편한 대신 박순희 씨 혼자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말할 곳은 없습니다. 밤이 되면 박순희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말없이 웃으며 쓸모로 존재를 증명하며 오늘도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박순희 씨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도 웃어야 하니까요. 맺은 말. 박순희 씨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들이 노년에 마주하는 현실은 존중이 아니라 쓸모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인은 공경받지 못합니다. 대신 손주 돌봄이, 가사 도우미, 생활비 지원자로 취급받습니다. 노인도 한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에 있다는 이유로 쓸모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박순희 씨도 소중합니다. 그녀의 시간도 감정도 존엄도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 젊은 며느리도 아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됩니다. 그때 자신들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품격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박순희 씨는 오늘도 말없이 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과 서러움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특히 노인 가족에게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시간을 배려하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노인을 쓸모가 아닌 가족으로,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박순희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박순희 씨 같은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